내가 감히 내 아들을 사생아라 모욕해? 증거가 다 있는데 이제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멈춰요, 제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 손자를 지킬 거다. 당신,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함께 품어야 해요.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지? 나 진짜 아빠 아들이잖아? 그래, 넌 내 손자다. 누구도 부정 못해.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재벌 회장 현수 씨는 아들의 무덤에서 낯선 소년 도윤이를 만나 충격에 빠집니다. 소년은 아빠 무덤이라 말하며 비밀스러운 인연을 드러내고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성호 씨의 조롱 속에서도 현수 씨는 몰래 도윤이 가족을 돕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사생아라는 오해로 폭발적인 갈등에 휘말리지만 정미 씨의 결단으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도윤이는 합법적인 아들이 남긴 아이였고 결국 현수 씨는 손자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용기 아닐까요?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색 하늘이 낮게 깔리고 얇은 비가 성긴 베일처럼 내린다. 검은 대리석 비석 앞에 우산 하나가 멈춰 서 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비석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름의 획 사이로 스며든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구두 밑창이 젖은 흙에 살짝 잠기고 숨은 깊고 일정하다. 손에 든 흰 천이 비에 젖어 무게를 늘려도 그는 계속해서 묘비의 물기를 닦는다. 닦고 또 닦으면서도 손목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우산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쇠붙이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묘역의 고요를 짧게 깨뜨린다. 멀리서 다니는 차의 타이어가 물을 가르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이곳은 다른 시간대처럼 고요하다. 남자는 비석 앞에 작은 화병을 반쯤 비스듬히 세운다. 꽃집 끝에 맺힌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진다. 그는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사진처럼 접힌 메모를 꺼내다 멈춘다. 접힌 자리마다 손때가 베어 있고 가장자리는 헤어졌다. 펼치려다 손가락이 움찔한다. 비가 더 굵어져 글씨를 번질까 아니면 마음이 또 번져버릴까. 그는 다시 종이를 접는다.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비석 음각의 획을 손가락으로 더듬는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름의 시작과 끝을 반복해서 더듬을 때마다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오늘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그에게는 이곳이 살아있는 날들 사이에 얇게 끼워 넣은 숨 같은 곳이다. 그때 자잘한 운동화 소리가 젖은 흙길 위를 분주히 밟아온다. 짧은 숨 가쁨이 먼저 도착하고 곧이어 작은 그림자가 비석 옆에 멈춘다. 낯선 소년이었다. 후드 모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에 쥔 비닐봉지는 비를 먹어 투명하게 피부에 들러붙었다. 소년은 잠깐 난처해하다가 비석의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려는 듯 가까이 얼굴을 들이댄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우산의 각도를 조금 바꿔 소년의 어깨 끝이 비에 덜 젖도록 만든다. 그 작은 움직임이 묘역의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 놓는다. 소년의 눈동자가 글자의 마지막 획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를 가른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단정한 발음이었지만 끝에 미세한 떨림이 붙어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는다. 우산살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관절이 하얗게 질린다.
빗물이 그의 손등을 타고 내려와 손목을 적시고 흰 천은 어느새 바닥에 반쯤 흘러내렸다. 흙과 물이 섞인 얼룩이 천에 퍼지는데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물을 만나 다시 번지는 모양과 닮았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낸다. 비닐이 사각 하고 소리를 내며 열린다. 소녀는 과자 두어 개를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올려두고 허리를 굽혀 두 손을 모은다. 아빠,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에 삭감되어 더 낮아지지만 그 진심만은 물에 젖지 않는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다가 멈춘다. 발 뒤꿈치가 젖은 흙에 더 깊게 박힌다. 그 틈으로 미지의 문장이 그의 가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우리 아빠 무덤. 낯선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 하나가 남자의 세계를 서서히 기울게 한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 우산 가장자리에 모인 물방울이 연속으로 떨어진다. 소년의 어깨가 움찔한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더 기울인다. 소년은 잠깐 남자를 올려다본다. 그 눈에 비친 건 얼굴의 윤광만, 나이의 그림자만, 이름도 표정도 아직은 흐릿하다. 서로의 정체가 비에 씻겨 나간 자리, 남는 건 단지 같은 비석 아래 서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무도 모르는 문장들이 두 사람 사이 공중에 느리게 떠다니고 비가 그것들을 천천히 낮게 끌어내린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신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우연처럼 스며든 이 한마디가 과연 우연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마침내 천천히 허리를 굽힌다. 떨어진 흰 천을 주워 손바닥에 펼친다. 물에 젖어 무게가 더해진 직물의 감촉이 낯설다. 그는 비석 아래 가장자리에 흙을 살짝 쓸어낸다. 소년이 올려둔 과자 봉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 구석에 놓아준다. 그 작은 행동은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의 파문이다. 소년은 조심스레 한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비석을 바라본다. 아빠가 좋아하던 거예요. 말끝이 흐려진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손가락 하나로 비석에 젖은 자국을 따라간다. 물길이 지나간 자리. 남은 흔적이 햇빛 없이도 은근히 빛난다. 묘역의 길 위로 차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가고 빗줄기는 조금 더 가늘어진다. 남자는 그제야 미세한 숨을 내쉰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바꾸어 놓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두 사람. 얼굴을 밝힐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반전의 문이 아주 작은 금을 내며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조용히 가라앉는다. 서울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언덕 위에 자리한 묘역. 회색빛 하늘은 아직도 흐리고 빗방울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다. 그 빗속에서 현수 씨는 홀로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각이 잡힌 어깨와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은 습기를 먹어 무겁게 가라앉았고 구두 끝은 흙에 눌려 윤기를 잃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깔렸지만 그 어디에도 흔들림이나 연민의 기색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현수 씨는 서울의 대기업 회장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권위와 명예를 지닌 인물. 언론에 비친 그의 이미지는 냉철하고 단호한 기업인, 결단과 승부로 승리해온 승자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그는 권력이나
부의 상징이 아닌 아들을 묻은 아버지였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뒤부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았다. 늘 근엄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하고 집에서는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내 정미 씨조차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누구와도 슬픔을 나누지 않았고 홀로 이곳을 찾아와 무덤을 닦으며 감정을 묻어두었다. 비석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 같았다. 손에 든 흰 천으로 묘비의 글자를 한자 한자 닦아내며 그 행동에 모든 말을 대신하는 듯했다. 이름을 부르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다만 눈동자가 묘비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묵직하게 가라앉은 그 눈빛에는 권위자의 냉엄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허무가 교차하고 있었다. 비가 옅어지자 묘비 앞에 작은 풀잎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풀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를 메웠다. 그때 현수 씨의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다. 묘비 옆에 놓인 작은 장난감 자동차, 색이 바래고 바퀴가 다른 그것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마를 찌푸렸다. 누구의 손길이 닿은 건지, 왜 이런 물건이 여기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장난감 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등 뒤로는 아무도 없는 듯 했으나 사실 이곳은 늘 사람들이 오가는 묘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그는 더 고독해 보였다. 바람이 양복 자락을 흔들었고 주름진 손등 위에 맺힌 빗방울이 미처 닦아내기도 전에 흘러내렸다. 그 모든 풍경이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늙은 아버지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권위와 부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가족 앞에서는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 혹시 누군가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현수 씨는 다시 허리를 굽혀 묘비의 가장자리를 닦았다. 가만히 손길을 멈추면 곧바로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눈을 감지 않았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 모습은 여전히 단단한 껍데기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언젠가 터져 나올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묘역관리사무소 쪽에서 철컥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낡은 우산을 어깨에 비스듬히 걸친 관리인이 느릿하게 다가왔다. 노란 조끼 주머니엔 지갑과 열쇠가 불룩했고 안경 렌즈에 빗방울이 작은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훑어보던 비석 앞에서 묵묵히 서 있는 현수 씨와 그 옆에 소년을 번갈아 바라봤다. 오늘도 오셨네. 바쁘신 회장님이 여기서만은 참 부지런하시네. 말끝이 웃음인지 비아냥인지 모호하게 휘었다. 현수 씨는 아무 대꾸 없이 묘비를 닦았다. 흰 천이 진을걸룩을 먹으며 어두워졌다. 관리인은 더 다가와 비석의 이름을 읽고는 고개를 살짝 젖혔다. 아들 잃은 회장이 무슨 인간적인 정이 있겠냐. 카메라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척, 그거면 충분하지.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직선으로 꽂혔다. 소년의 어깨가 움찔했다. 작은 손이 과자 봉지를 감싸 쥐는 힘이 세졌다. 주변 산책길을 지나던 몇 사람이 속삭이며 시선을 던졌다. 저 사람이래. 뉴스에 나오던 낮게 떨리는 소문이 발목을 감았다. 현수 씨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손목만 움직여 묘비의 가장자리, 작은 이끼를 조심스레 쓸어냈다. 침묵은 방어였다. 하지만 관리인은 한 발 더 다가섰다.
여기에는 누구야? 이런 데서 놀면 안 되는 거야. 어른 얘기 들을 때는 조용히 해. 소년을 향한 차가운 눈빛이 내려앉았다. 저 아빠한테 왔어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관리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아빠, 여긴 회장님 아들 묘야. 다들 알고 있지. 남의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주변 시선이 더 모였다. 현수 씨의 가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멈춰라. 속으로만 말했다. 그러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관리인은 우산 끝으로 비석 앞에 담요, 모서리를 건드렸다. 빗물이 튀며 소년의 신발을 적셨다. 정리정돈 좀 하지. 여기 공공장소야. 회장님, 체면도 생각하시고. 대놓고 던진 체면이라는 단어가 장례식장의 냉기처럼 퍼졌다. 어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화면이 반짝였다. 기록의 시선이 사람들의 눈빛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이렇게 말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한마디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을지 모릅니다. 소년이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이거 아빠가 좋아했어요. 젖은 과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관리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얘긴 집에서 해. 여긴 규칙이 있어. 단호하게 찍어 누르는 목소리가 소년의 눈빛을 흔들었다. 현수 씨의 손끝이 멈췄다. 흰 천이 비에 더 젖어 손바닥에 들러붙었다.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래 배운 방식대로 숨을 삼켰다. 체면과 침묵, 두 겹의 벽이 입을 막았다. 회장님도 사람인 척은 하지 마세요. 돈으로 다 되던가요? 관리인의 마지막 말이 쓰디쓴 비처럼 떨어졌다. 주변의 귓속말이 일제히 낮아지며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현수 씨는 묵직한 숨을 들이켰다. 우산을 소년 쪽으로 더 기울이고 다른 손으로 과자 봉지를 비에서 가려 주었다. 말 대신 행동. 그러나 그 행동마저도 관리인의 눈에는 반감의 표식으로 보였다. 보셨죠? 자기 것만 챙겨. 그가 군중을 향해 어깨를 으쓱였다. 불쾌가 완성되는 순간 묘역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달라진 공기가 앞으로 닥칠 더 큰 파문의 예고처럼 서늘하게 피부에 와닿았다. 비가 그친 듯 잠잠해졌지만 묘역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방금 전 관리인의 말은 가볍게 흘러간 듯 보였지만 현수 씨의 가슴 속에서는 거칠게 울리고 있었다. 아들 잃은 회장이 무슨 인간적인 정이 있겠냐.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얼굴로 묘비를 닦았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소녀는 눈치를 보며 작은 과자 봉지를 묘비 앞에 다시 정성스럽게 올려놓았다. 순간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뻔했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현수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우산을 더 기울여 소년이 젖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겉으로는 무표정이었지만 그 작은 배려는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이었다. 흰 천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묘비의 이름을 한자 한자 닦아내며 마치 그 속에 묻힌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손길을 이어갔다. 표정은 냉정했고 어깨는 꼿꼿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울려대고 있었다. 저 어린애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빠라니 무슨 소리야. 의문이 차올랐지만 차갑게 눌러 담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체면에 벽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집은 여기 근처예요. 목소리가 맑게 울렸지만 동시에 슬쩍 떨리고 있었다. 현수 씨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려다 고개를 돌렸다. 그래. 단 한마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소년의 얼굴에 순간 작은 빛이 스쳤다. 그 말조차도 어린 마음에는 인정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수 씨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묘역 주변에서 사람들은 흘끗거리며 지나갔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는 듯 휴대폰을 들었고 어떤 이는 속삭이며 발걸음을 늦췄다. 그러나 현수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래왔다. 세상의 시선을 등지고 말 대신 침묵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췄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외침일 때가 있습니다. 현수 씨의 굳은 표정 뒤에는 어떤 심정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비는 잦아들었다. 묘비 위로 햇살 대신 흐린 빛이 스며들었고 잔디 위 물방울이 작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현수 씨는 그 반짝임을 흘낏 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이내 또 묘비를 닦았다. 그 행위만이 드러낼 수 없는 감정의 유일한 출구였다. 소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현수 씨의 귀에 그 말이 또렷이 들어왔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다만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야말로 억눌린 감정이 흔들린 증거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묘비를 닦고 또 닦았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속마음은 쓰라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과 속의 간극이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듯했다. 회색 하늘이 낮게 깔리고 얇은 비가 성긴 베일처럼 내린다. 검은 대리석 비석 앞에 우산 하나가 멈춰 서 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비석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름의 획 사이로 스며든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구두 밑창이 젖은 흙에 살짝 잠기고 숨은 깊고 일정하다. 손에 든 흰 천이 비에 젖어 무게를 늘려도 그는 계속해서 묘비의 물기를 닦는다. 닦고 또 닦으면서도 손목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우산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쇠붙이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묘역의 고요를 짧게 깨뜨린다. 멀리서 다니는 차의 타이어가 물을 가르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이곳은 다른 시간대처럼 고요하다. 남자는 비석 앞에 작은 화병을 반쯤 비스듬히 세운다. 꽃집 끝에 맺힌 물방울이 톡 하고 떨어진다. 그는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사진처럼 접힌 메모를 꺼내다 멈춘다. 접힌 자리마다 손때가 베어 있고 가장자리는 헤어졌다. 펼치려다 손가락이 움찔한다. 비가 더 굵어져 글씨를 번질까 아니면 마음이 또 번져버릴까. 그는 다시 종이를 접는다.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비석 음각의 획을 손가락으로 더듬는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름의 시작과 끝을 반복해서 더듬을 때마다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오늘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그에게는 이곳이 살아있는 날들 사이에 얇게 끼워 넣은 숨 같은 곳이다. 그때 자잘한 운동화 소리가 젖은
흙길 위를 분주히 밟아온다. 짧은 숨 가쁨이 먼저 도착하고 곧이어 작은 그림자가 비석 옆에 멈춘다. 낯선 소년이었다. 후드 모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에 쥔 비닐봉지는 비를 먹어 투명하게 피부에 들러붙었다. 소년은 잠깐 난처해하다가 비석의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려는 듯 가까이 얼굴을 들이댄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우산의 각도를 조금 바꿔 소년의 어깨 끝이 비에 덜 젖도록 만든다. 그 작은 움직임이 묘역의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바꿔 놓는다. 소년의 눈동자가 글자의 마지막 획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를 가른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단정한 발음이었지만 끝에 미세한 떨림이 붙어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는다. 우산살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관절이 하얗게 질린다. 빗물이 그의 손등을 타고 내려와 손목을 적시고 흰 천은 어느새 바닥에 반쯤 흘러내렸다. 흙과 물이 섞인 얼룩이 천에 퍼지는데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물을 만나 다시 번지는 모양과 닮았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낸다. 비닐이 사각 하고 소리를 내며 열린다. 소녀는 과자 두어 개를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올려두고 허리를 굽혀 두 손을 모은다. 아빠,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에 삭감되어 더 낮아지지만 그 진심만은 물에 젖지 않는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다가 멈춘다. 발 뒤꿈치가 젖은 흙에 더 깊게 박힌다. 그 틈으로 미지의 문장이 그의 가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우리 아빠 무덤. 낯선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 하나가 남자의 세계를 서서히 기울게 한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 우산 가장자리에 모인 물방울이 연속으로 떨어진다. 소년의 어깨가 움찔한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더 기울인다. 소년은 잠깐 남자를 올려다본다. 그 눈에 비친 건 얼굴의 윤곽만, 나이의 그림자만. 이름도 표정도 아직은 흐릿하다. 서로의 정체가 비에 씻겨 나간 자리, 남는 건 단지 같은 비석 아래 서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무도 모르는 문장들이 두 사람 사이 공중에 느리게 떠다니고 비가 그것들을 천천히 낮게 끌어내린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신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우연처럼 스며든 이 한마디가 과연 우연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마침내 천천히 허리를 굽힌다. 떨어진 흰 천을 주워 손바닥에 펼친다. 물에 젖어 무게가 더해진 직물의 감촉이 낯설다. 그는 비석 아래 가장자리에 흙을 살짝 쓸어낸다. 소년이 올려둔 과자 봉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 구석에 놓아준다. 그 작은 행동은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의 파문이다. 소년은 조심스레 한 걸음 물러서더니 다시 비석을 바라본다. 아빠가 좋아하던 거예요. 말끝이 흐려진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손가락 하나로 비석에 젖은 자국을 따라간다. 물길이 지나간 자리, 남은 흔적이 햇빛 없이도 은근히 빛난다. 묘역의 길 위로 차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가고 빗줄기는 조금 더 가늘어진다. 남자는 그제야 미세한 숨을 내쉰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바꾸어 놓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두 사람. 얼굴을 밝힐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반전의 문이 아주 작은 금을 내며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조용히 가라앉는다.
묘비 앞에서 무거운 공기가 짓눌리던 순간 현수 씨의 시선은 멀리 흘러가는 빗방울을 따라 내려갔다. 흘 위로 물줄기가 얇은 선을 그리며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자 그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20살 무렵의 현수 씨. 그때 그는 지금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회장이 아니라 낡은 셔츠 하나 달랑 걸친 청년이었다. 집은 경남 변두리의 작은 농촌 마을. 비가 오면 방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허름한 흙집이었다. 아버지는 병을 얻어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장에 나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가난은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현수 씨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또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 때 그는 동네 서점 구석에서 책을 붙들고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공부 말고는 길이 없다. 혼잣말처럼 내뱉곤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공부조차 사치였다. 교재 살 돈이 없을 땐 서점 주인이 눈치채기 전에 몰래 페이지를 베껴 적기도 했다. 손등에 펜이 번져 남은 잉크 자국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울로 올라간 건 22, 겨울이었다. 옷가지라곤 보따리 하나였고 발에는 이미 닳아버린 고무신뿐이었다. 찬 바람이 뺨을 베어냈지만 그에게는 추위보다도 더 큰 갈망이 있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갈망,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공장 기숙사에 얹혀 살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있었다. 피곤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허벅지를 꼬집었다. 남들처럼 살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버텼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같은 기숙사 동료들은 그를 공부하는 척하는 촌놈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웃음을 삼키고 다시 책을 폈다. 종종 홀로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불빛이 수없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반드시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젊은 시절 그는 내 앞만 보고 달렸다. 친구와의 술자리, 연애, 휴식 같은 건 사치로 여겼다. 오직 공부와 일, 그리고 돈. 그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때로는 가슴이 텅 빈 듯 외로웠지만 그조차도 감추고 삼켰다. 언젠가는 다 보상받을 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을 향한 집념이 때로는 삶의 버팀목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서 젊은 현수 씨는 결국 작은 회사를 차렸다. 허름한 사무실, 낡은 책상 2개, 전화기 1대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밤을 지새우며 거래처를 찾고 거절당해도 또 도전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려움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계약을 따내던 날, 그는 홀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내가 해냈다. 그 순간의 뜨거움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의 고난과 집념은 오늘의 회장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단단히 가두어 버렸다. 감정은 사치였고 눈물은 약자의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온 세월이 쌓여 지금의 냉정한 얼굴이 된 것이었다. 묘역의 잔디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듯 그의 시야를 가렸다. 현수 씨는 눈을 감았다가 이내 묘비 위에서 다시 눈을 떴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내면 한편에서는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집념이 다시금 스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부엌 형광등이 미세하게 지직거리고 낡은 마룻바닥이 사람 발걸음마다 낮게 울리던 시절이었다. 새벽 5시 정미 씨는 먼저 일어났다. 물이 끓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국을 데우고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을 빼며 시어머니의 약봉지를 가지런히 챙겼다. 손등은 물독으로 갈라져 있었고 손목엔 오래된 고무줄 자국이 선명했다. 창밖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얇은 가디건 하나에 몸을 말았다. 어머니, 약 드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잔을 밀었다. 내가 알아서 해. 짧은 응답에도 정미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무렵에 현수 씨는 회사의 시작과 확장 사이에서 칼끝처럼 나를 세우고 있었다. 늦게 들어와도 늘 단정했고 일찍 나서도 말이 적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침, 그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한 번 담갔다가 내려놓곤 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러면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곧게 정리해줬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손끝은 늘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던 건 생계를 떠맡은 남편의 성급함 때문이었는지, 인정받고 싶은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낮에는 반찬 가게를 도왔다. 좁은 조리대 위에서 고추를 다지며 눈이 맵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원래 그녀의 꿈은 음악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결혼 후 피아노는 거실 한쪽에 덮개를 씌운 채 조용히 멈춰섰다. 레슨이 없는 날이면 그 덮개 위에 시어머니의 빨랫감이 포개졌다. 어느 밤 생활비가 모자라던 달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레슨용 악보를 중고로 내놨다. 빳빳하던 페이지가 낯선 손에 넘어갈 때 가슴이 뻐근하게 당겼다. 다시 사면 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손잡이가 달칵거리며 흔들렸다. 소리 하나에도 그녀는 삶의 박자를 맞추듯 숨을 고르게 했다. 문을 열면 자는 사람들의 박동 소리가 집 안 공기처럼 얕게 퍼졌다. 그녀는 살금살금 걸어 부엌을 정리하고 내일 도시락 반찬을 나눠 담았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점점 멀어지고 냉장고엔 메모지가 늘었다. 우유, 쌀, 어머니, 약. 그녀의 하루는 장보기 목록처럼 구체적이고 희생이라는 단어처럼 묵직했다. 어느 날 밤 현수 씨가 피곤해 절어 늦게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넥타이가 목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정미 씨는 조심스레 넥타이를 풀고 무릎 담요를 덮어줬다. 그때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더 잘할게. 짧고 툭 떨어진 말. 그녀는 그 말 하나로 며칠을 버텼다. 다음 날 시댁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결혼 선물로 받은 반지를 팔았다. 반짝이던 원은 금방 낯선 종이 봉투로 바뀌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성공 아래 그늘이 있다면 그 그늘을 지켜온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불평 대신 기록을 남겼다. 얇은 수첩맨 뒤에
보이지 않는 가계부처럼 작은 글씨로 적었다. 오늘도 무사. 그 말이 곧 그녀의 기도였다. 가끔은 피아노 덮개를 살짝 걷어 건반을 한두 번 눌렀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맴돌다 이내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그녀는 얼른 덮개를 덮고 물잔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시끄럽다. 다그치는 말에도 정미 씨는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세월이 흘러 집이 넉넉해지고 차가 바뀌어도 그녀의 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모난 말 한 번 없이 집안의 가장 낮은 자리를 지켰고 축하의 순간에도 한 발 물러섰다. 인정받지 못한 날들이 겹겹이 쌓였지만 그녀는 마음을 닫지 않았다. 가끔은 신문에서 어떤 아이의 사연을 읽고 몰래 봉투를 보내기도 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운명은 이미 길을 정해 둔 듯했다. 언젠가 그녀의 손길이 피가 이어진 누군가에게 닿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모른 채 묵묵히 하루를 채웠다. 늦여름이 다가오며 햇살이 묘역 언덕을 천천히 감싸 올랐다. 그러나 따뜻해야 할 그 빛은 도윤이 가족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묘비 근처 작은 공터, 낡은 천막이 빗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젖은 이불과 몇 개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집을 잃은 가족이 더는 갈 곳이 없어 임시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도윤이는 신발 끝으로 젖은 흙을 긁어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돼. 아이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얇은 담요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 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그려 보였다. 묘역 관리인은 멀찍이 서서 곱지 않은 눈빛으로 지켜봤다. 여기 캠핑장이 아니에요. 며칠만 있다 하더라도 규칙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매서웠고 눈은 날카롭게 아이의 가방을 훑었다. 도윤이 엄마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사정했다. 잠깐만요. 아이랑 갈 데가 정말 없어요. 그러나 관리인은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 순간 길 위에서 검은 차량이 멈췄다. 문이 열리고 천천히 현수 씨가 내려왔다. 단정한 양복 차림,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눈앞의 광경, 아들의 무덤 옆에 서성이는 소년과 그 가족. 소년의 작고 수척한 어깨, 그리고 그 옆에서 애써 침착함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모습은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겹쳐졌다. 도윤이는 현수 씨를 보자 반가운 듯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바로 멈춰섰다.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은 듯 했다. 저기 안녕하세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현수 씨의 입술이 떨렸으나 곧 굳게 다물어졌다. 관리인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사람들이 여기 무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 속엔 아부와 냉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현수 씨에게 향했다. 그의 대답 하나에 이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들이 멀리서 날아오르며 날갯짓 소리만 남았다. 현수 씨는 소년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묘비 위로 손을 올려 살짝 쓰다듬으며 입술을 열었다. 여기는 쉽게 머무를 곳이 아니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윤이 엄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제발 며칠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관리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들으셨죠? 당장 정리하세요. 소녀는 울먹이며 손에 쥔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쥐었다. 그것은 늘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떨리는 목소리. 엄마는 대답을 못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말라가고 있었다. 여러분, 삶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장면을 마주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 아니면 규칙과 체면을 앞세울 것인지. 지금 현수 씨 앞에는 바로 그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현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들었다. 멀리서 사람 몇이 구경하듯 서 있었고 관리인은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도윤이는 울음을 삼키며 묘비를 향해 작게 말했다. 아빠, 우리 어떻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햇빛을 받아 흐릿하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대답 없는 아버지의 눈물 같았다. 현수 씨의 눈매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바람이 한 번 스쳐가자 발치에 있던 흰 봉투가 살짝 미끄러졌다. 관리인이 무심히 발끝으로 멈추려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종이 뭉치가 사각하고 드러났다. 얇은 영수증과 송금 확인서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관리인이 본능적으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얇은 종이에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 로고, 그리고 생활비 지원 문구. 추취일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날짜는 몇 달 전부터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거 내려놓으시오. 현수 씨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관리인이 움찔하며 시선을 들었다. 성호 씨가 멀어지다 말고 돌아섰다. 시작이군. 그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다. 묘비 앞 공기가 조심스레 흔들렸다. 도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리인 손에 종이를 바라봤다. 엄마는 당황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몇 달 전부터 어떤 분이 익명으로 말끝이 떨렸다. 현수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물기가 손가락을 타고 스쳤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필요해서 보낸 돈이요. 조건도 대가도 없소. 담백한 문장이 묘역의 정막을 가르자 주변의 속삭임이 일순 멎었다. 관리인은 허둥지둥 종이를 내밀었다. 회장님, 전 그냥 그만하시오. 짧지만 단단했다. 도윤이 엄마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그동안 보내주신 분이 말하지 못한 단어가 공중에서 맴돌았다. 현수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했소. 그의 시선이 도윤이의 장난감 자동차로 내려갔다. 그 차, 아버지가 좋아했다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춤처럼 가벼운 대답. 아이의 손이 서서히 펴졌다. 구겨졌던 과자 봉지가 본래 모양을 되찾듯 그의 눈동자도 조금씩 맑아졌다. 여러분, 때로는 드러내지 않은 손길이 가장 큰 울림을 남깁니다. 지금 밝혀진 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물결을 만들지 않나요? 성호 씨가 코웃음을 쳤다. 연민의 연극, 그럴듯하네요. 그러나 그 말의 얄팍함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관리인이 머쓱하게 뒤로 물러섰고 구경하던 이들의 눈빛에서도 경계가 풀렸다. 누군가는 낮게 말했다.
몰래 도왔대.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지. 속삭임의 결이 바뀌었다. 현수 씨는 봉투를 접어 도윤이 엄마에게 건넸다. 앞으로도 어려우면 사무실로 연락하시오. 대신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묘비의 시선을 두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단호했지만 목소리엔 배려가 깃들어 있었다. 제가 준비해 두었던 전세 보증금 바로 진행하겠소.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왜 우리를? 누군가의 아이니까. 아주 간단한 답. 도윤이는 망설이다가 한 발 다가왔다. 작은 손이 양복 소매를 살짝 잡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은 맑고 투명하게 흘러나와 햇빛처럼 사람들 사이를 스쳤다. 현수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려앉았다. 잠시 그가 참아온 모든 말들이 목을 대에서 걸렸다. 그래. 한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그리움과 미안함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관리인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천막 옆에 마대 자루를 내려놓았다. 잠시 정리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목소리가 낮아졌다. 공터의 공기가 달라졌다. 같은 바람인데도 이제는 서늘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다. 묘비 위로 흘러내리던 물방울이 더디게 멈추고 잔디 끝에서 작은 빛이 번졌다. 의미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냉정으로 보였던 침묵은 사실 조심스러운 보호였고, 거리감으로 보였던 선긋기는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서툰 배려였다. 도윤이는 양손으로 과자 봉지를 들어 올렸다. 아빠, 우리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비석의 이름이 햇빛에 더 또렷해졌다. 묘역 위로 잔뜩 들이운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옅은 햇빛이 흘러들었다. 공터에 세워진 천막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봉투 속 진실이 드러난 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구경꾼들은 흩어지고 관리인도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다. 공기 속에 남은 것은 어색하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도윤이는 묘비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다. 작은 손으로 과자 봉지를 고르게 펴 묘비 앞에 올려두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분명했다. 그 말에 현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은 더 이상 돌처럼 굳어 있지 않았다.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현수 씨는 고개를 돌리며 묘비를 바라봤다. 그러나 시선은 이내 다시 아이에게 돌아왔다. 아이가 두 손을 모아 묘비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쿡 찔려왔다. 잠시 침묵 끝에 현수 씨는 아이 어깨에 우산을 내려주었다. 비 맞으면 감기 든다. 짧은 말이었지만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치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약속을 받은 듯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현수 씨의 마음속 굳은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묘비 앞에 놓인 장난감 자동차 위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도윤이는 그것을 살짝 돌려 세우며 말했다. 아빠도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맞죠? 현수 씨는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울음이 차오르려 했지만 그는 끝내 삼켰다.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천으로 묘비를 닦는 속도가 느려졌다.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현수 씨. 세 사람은 잠시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바람이 잔디를 스칠 때 그들의 그림자가 겹쳤다. 따뜻한 공기가 묘역을 감쌌고 지나던 사람도 발걸음을 늦춰 그 장면을 바라봤다. 가족인의 누군가 중얼거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갔다. 그날 잠시나마 화해의 무드가 피어올랐다.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은 많았지만 소년의 한마디와 작은 손길이 세 사람을 같은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곧 또 다른 그림자가 다시금 이 평화를 흔들어 놓으려 다가오고 있었다. 점 잔디 끝에 맺힌 물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잠깐의 온기가 머물던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시 언덕을 올라왔다. 성호 씨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높게 들었다. 화면 속 기사 제목이 번쩍였다. 띵동. 알림음이 몇 사람의 주머니에서도 동시에 울렸다. 보셔요. 막 올라온 속보입니다. 대기업 회장, 숨겨진 손자 의혹 사생아 공방. 억양은 담담했지만 문장 끝마다 불씨가 섞여 있었다. 현수 씨의 눈빛이 좁아졌다. 정미 씨는 뒤늦게 묘역에 올라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온 금이 있었다. 성호 씨가 미소를 비틀었다. 증거가 없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얇은 종이 사진을 펼쳐 보였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뒤편에는 오래된 병원 간판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당신 아들의 여자, 그가 떠난 뒤 아이를 낳았죠. 혼인신고 없었습니다. 단정하는 어조가 군중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몰았다. 도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이의 손이 떨렸다. 엄마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우리는 설명하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관리인이 슬그머니 다가왔다. 이쯤에서 다들 내려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상황을 즐기는 얄팍한 안전이 깔려 있었다. 현수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숨을 베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성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이제는 회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라면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죠. 그래서 벌써 시장이 들썩입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흔들었다. 그래프가 요동쳤다. 당신이 숨길수록 의심은 커져갑니다. 정미 씨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동안 당신이 보낸 돈, 이 아이를 위해서였어. 말끝이 떨렸다. 고단한 세월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과 남편이 감춰온 침묵이 서로 부딪혔다. 내가 몰랐다는 게 더 아프네. 그녀가 시선을 내리자 도윤이가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저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먼저 믿게 될까요? 사실보다 빠른 건 언제나 의심입니다. 성호 씨가 재차 공격을 이어갔다. 법이 정한 자리의 아이가 아니라면 회사도 가정도 흔들립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하시죠. 우리는 몰랐다, 유감이다 정도면 됩니다. 말은 차갑게 매끈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진동했다. 띠리링, 띠리링. 댓글창엔 단정과 조롱이 뒤섞였다. 역시 돈 많으면 다 저래. 가족 파리쇼였네. 현수 씨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입 다물라. 낮게 갈리는 목소리.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떨렸다. 정미 씨가 그 손을 바라보았다. 모르는 사이 멀어진 세월이 손등에 힘줄처럼 도드라져 있었다. 나도 설명을 듣고 싶어. 그녀가 어렵게 말했다. 상처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지만 질문 자체가 칼날로 번졌다. 도윤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어요. 다만 그동안 말을 잇기도 전에 성호 씨가 끼어들었다. 감상은 그만. 서류로 말합시다. 그는 또 다른 종이를 흔들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 공란. 이게 세상에 말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다. 순간 도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아빠는 병원에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의 말은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현재형이었다. 그 말에 현수 씨의 가슴이 저릿하게 쥐어짜였다. 그러나 성호 씨는 미간을 좁히며 비틀었다. 불쌍한 척으로는 안 됩니다. 정미 씨가 아이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이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억눌려왔던 인내가 비로소 목소리를 얻었다. 하지만 군중의 시선은 이미 기울었다. 관리인이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법대로 하면 깔끔합니다. 그 말에 온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잠시 피어오른 화해의 무드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의심은 가족의 틈으로 스며들었다. 정미 씨는 묵묵히 고개를 들었다. 설명해 줘요. 나와 함께.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현수 씨를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현수 씨는 또다시 침묵을 택했다. 단단한 옛 습관이 말보다 먼저 입술을 닫았다. 성호 씨가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말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사람들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사생활에. 그래서 돈을. 잔디의 물기 하나가 햇빛에서 식어갔다. 잠깐 붙었던 손들이 흩어졌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인데도 거리는 더 멀어졌다. 도윤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꽉 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우리 잘못한 거 아니지.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차가운 대답처럼 내리꽂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묘역에 놓인 과자 봉지가 날아가듯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는 속삭이던 군중조차도 이제는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요해졌다. 성호 씨가 뿌려놓은 말들은 이미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폭발의 순간을 부르고 있었다. 현수 씨의 손끝이
크게 떨렸다. 우산을 꽉 쥔 손이 부르르 진동했고 얼굴의 주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올라왔다. 참아왔던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다. 사생아라니 내가 감히. 목소리가 묘역 전체를 울렸다.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순간 도윤이의 작은 몸이 움찔했다. 정미 씨가 다급히 다가왔다. 그만해요, 현수 씨. 그러나 이미 그의 감정은 제어되지 않았다. 내 아들을, 내 핏줄을 모욕하는 것.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단 한 방울이 떨어지자 그간의 체면과 침묵은 허물어졌다. 도윤이는 놀란 듯 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빠, 왜 다들 나쁘게 말해? 나 진짜 아빠 아들이잖아. 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울음으로 번졌다. 그 울음은 어른들의 다툼과 달리 가장 순수한 진실을 드러냈다. 군중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성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감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당신도 알잖아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 순간 현수 씨가 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손으로 성호 씨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며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감히. 눈물에 젖은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분노로 떨렸다. 정미 씨가 울먹이며 외쳤다. 아이의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수 씨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무릎이 휘청이며 비석 앞에 주저앉았다. 여러분, 평생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 폭발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체면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는 건 단 하나, 억눌러 온 진심뿐입니다. 무덤 앞에서 현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다. 아들아, 내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이 아이마저 내가 떠난 뒤 홀로 싸우게 만들었구나. 목소리가 허공에서 찢겨나가듯 퍼졌다.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고 도윤이는 울면서 할아버지 곁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이야말로 지금 그를 붙잡아 줄 유일한 힘이었다. 정미 씨도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엔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성호 씨는 마지막까지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다. 눈물로는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가 모든 걸 말할 겁니다. 그의 차가운 말은 여전히 공기 속을 얼어붙게 했다. 폭발한 감정이 가라앉을 틈도 없이 더 큰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눅눅했던 시간들이 말라가듯 마음에 맺힌 물기들이 천천히 사라졌다. 우리 여기서 끝내지 말고 시작합시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무슨 시작을? 현수 씨가 쉰 숨을 내쉬었다. 정미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떠나지 않은 시선들, 멀찍이 서서 눈치를 보는 관리인, 입꼬리를 올린 성호 씨.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한번 흔들리고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 우리 집으로 갑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손을 잡겠습니다. 도윤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정말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서 전해졌다. 집도, 밥도, 잠자리도 내가 책임질게.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다. 견디느라 세웠던 방어가 누그러진 표정이었다. 정호 씨가 비웃음을 흘렸다. 감정적 결정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내일이면 기사에 또 그래서 오늘 움직이겠습니다. 정미 씨가 끊었다. 구청 가족관계등록팀, 병원 기록 창구, 그리고 법률 자문,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하죠. 누군가 두려워 숨기던 시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단호한 어조가 공기를 똑바로 세웠다. 현수 씨가 고개를 들었다. 자네 준비가 돼 있나? 오래전부터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당신의 과거도 이 아이도 우리가 품어야 해요. 지키지 못한 자리까지 포함해서요.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구겨진 모서리, 오래된 메모가 가득한 페이지. 여기엔 내가 놓치지 않으려 적어온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걸 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결단은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한 걸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내디드시겠습니까? 정미 씨는 관리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까 무례했던 말은 잊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여기 놓인 물건들은 잠시만 보관해 주세요.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관리인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색한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말했다. 차를 올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법무팀 연결도 부탁해요.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끝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무섭지? 도윤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랑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래,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에 현수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던졌다. 증명 못하면 더 깊이 빠질 겁니다. 정미 씨는 담담히 받아쳤다. 증명하면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건가요? 짧은 정적.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미 씨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갑시다. 현수 씨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다시 숨을 찾고 있었다. 내가 뒤에 서겠소. 이번엔 당신이 앞장서.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나란히 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묘비의 차가운 돌결이 마지막으로 손끝을 스쳤다. 정미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지켜낼게요. 그리고 돌계단을 내려섰다. 길 끝에는 회색 구름 사이로 엷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을 향해 세 사람은 같은 보폭으로 걸음을 맞췄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증명이 되도록 이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14점. 서울 시내의 법원 기록 보관소.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먼지 입자를 반짝이며 흩뿌렸다. 정미 씨는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모은 자료였다. 구청, 병원,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받아낸 종이 뭉치가 드디어 하나로 모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침과 동시에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수 씨는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바라봤다. 아직도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않으려 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자 정미 씨가 그의 손을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 밝혀집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담당 직원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꾹 찍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번졌다. 그 순간 도윤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사실 늘 혼자라는 생각에 버텨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 아이가 제대로 이름을 가질 수 있네요.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서류의 맨 앞장에는 또렷하게 기록돼 있었다. 부현수 씨의 아들 차도윤. 아버지랑 칸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미뤄진 건 며느리가 결혼을 가족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듯 치렀기 때문이었다. 양가의 갈등 끝에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해 정식 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은 이제 진실로 밝혀졌다. 정미 씨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당신 아들은 책임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그리고 이 아이는 정당한 핏줄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진실의 무게를 더했다. 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가 수년간 지켜온 체면의 성벽이 산산이 무너졌다. 내가 내 아들을 의심했구나. 그 아이가 나를 닮아 끝까지 책임졌는데 나는 외면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흐느꼈다. 여러분,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픔과 함께 찾아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정호 씨가 뒤늦게 나타났다. 서류를 보자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럴 리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거짓을 퍼뜨린 건 당신이었군. 누군가 중얼거렸다. 정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정미 씨는 단호히 말했다. 더 이상은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떳떳한 손자입니다. 그 말은 작은 법정방 안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처럼 퍼졌다. 도윤이는 아장아장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두 손으로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나 진짜 아빠 아들이에요. 그 맑은 눈빛에 현수 씨는 무너졌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 속에서 대답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고 넌 내 손자다. 누구도 부정 못한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오래 눌려있던 그림자가 걷혔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고 관계는 뒤집혔다. 더 이상 의심이나 소문이 설 자리는 없었다. 진정한 전환점, 완전한 반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빛이 계단 난간을 길게 타고 흘렀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고 아스팔트의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현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품에 안긴 서류를 조심스레 내려다보았다. 적막했던 마음 한가운데 비로소 이름이 자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윤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두 손으로 서류 모서리를 꼭 잡고 긴장과 설렘 사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현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도윤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같이 가요. 그렇다. 잠깐 멈추던 말끝에 미소가 아주 작게 걸렸다. 정미 씨가 옆에서 아이의 배낭을 매만지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일게. 집에 있는 냄비가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이의 입술이 떨리더니 엄마, 할머니 우리 셋이 가요? 하고 묻는다. 셋이 아니라 넷이지. 현수 씨가 덧붙였다. 너희 아빠도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이 간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 그림자가 좌석을 스치고 신호 대기 때마다 낮은 음악이 엔진 소리에 묻혀 들렸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센서 등이 부드럽게 켜졌다. 오래 닫혀있던 거실 피아노 덮개 위에서 햇빛이 번들거렸다.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걷어 건반을 한 번 눌렀다. 맑은 소리가 한 줄로 흘렀다. 그 소리와 함께 집안 공기가 바뀌었다. 식탁에 둘러앉자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도윤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아빠도 이거 좋아했어요? 응. 현수 씨가 대답했다. 어릴 때 내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너희 아빠는 이 국을 먹으며 내 옆에서 잠들곤 했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붉어졌다. 도윤이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현수 씨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많이 울어도 돼요. 나 괜찮아요. 그 말에 정미 씨가 눈을 닦으며 웃었다. 울음은 나쁜 게 아니란다. 오래 참으면 돌처럼 굳어지거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요? 식사가 끝나자 정미 씨는 아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낡은 리본이 감긴 상자였다. 너희 아빠가 대학 때 쓰던 수첩이야. 언젠가 내가 커서 읽어보라고 오래전부터 지켜왔어. 도윤이는 상자를 열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휘갈겨 쓴 글씨가 가지런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지켜야 한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 아이, 우리 집. 아이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아빠가 나를 생각했네. 그래,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빠는 책임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뒤늦게 알았을 뿐이지. 거실 한쪽에 작은 제자리를 마련했다. 사진과 흰 꽃, 장난감 자동차 하나, 그리고 따끈한 차 한 잔. 셋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커튼 끝을 살짝 건드리며 툭 하고 사진틀을 가볍게 두드렸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수 씨는 서재에서 오래 접어두었던 메모들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체면이라 쓰인 종이, 거리라 쓰인 종이, 침묵이라 쓰인 종이. 그는 마지막 종이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후회. 잠시 망설인 뒤 그것도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첫 줄에 적었다. 돌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둘째 줄에 또 적었다. 함께.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비로소 편안한 종류였다. 도윤이는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잠들었다. 잠든 얼굴은 믿음에 젖어 환했다. 정미 씨는 문틈을 닫으며 낮게 속삭였다. 내일은 학교에 연락하고 동네 병원도 알아보자. 알겠소.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사에도 말하겠소. 내가 먼저. 그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권력으로 지켜온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갈 작은 세계가 눈앞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수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들아, 늦었지만 배웠다. 힘은 사람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걸. 말끝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뒤돌아서서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다. 셋의 손이 따뜻한 하나가 되었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눅눅했던 시간들이 말라가듯 마음에 맺힌 물기들이 천천히 사라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